1988년 봄, 충북 제천의 작은 마을. 논마다 물길이 돌고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초가집 마당에서 세 살배기 쌍둥이 자매 이아린과 이아정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엄마 김영수는 빨래를 널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린아, 하정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두 아이는 동시에 뛰어와 치마자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단 2시간 뒤 두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34년이 흐른 뒤 죽음을 앞둔 한 여자가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짧은 한 줄.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그 고백은 멈춰있던 사건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했고 숨겨졌던 진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침 안개가 들판 위로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논두렁 물길이 반짝였고 산자락에서는 흙 냄새와 새순 냄새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초가집 마당에서 3살배기 쌍둥이 자매 이아린과 이아정이 작은 고무공을 서로 주고받으며 깔깔거렸습니다. 공은 돌기둥을 맞고 튀었고 두 아이는 동시에 달려가다 웃음에 먼저 넘어졌습니다. 빨랫줄 옆에서 김영순이 물을 털었습니다. 햇살이 젖은 손등에 떨어졌고 바람이 마른 이불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하린아, 하정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두 아이가 동시에 돌아섰고 치마자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볼에 흙 묻은 자국이 반달처럼 남아 보였습니다. 영수는 손가락 끝으로 흙을 털고 아이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집안에서는 된장국이 보글거렸고 양은 냄비 뚜껑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햇살이 마당을 옮겨 다녔습니다. 닭이 모이를 쪼았고 우물가 양동이에서 물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박준호는 마루에 호미와 낫을 세워두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발자국이 흙 위에 선명했고 뒤따르던 개가 한번 짖고는 그늘 아래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이른 점심때 영수는 아이들에게 새로 기운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작은 단추가 또각 소리를 내며 채워졌고 소매 끝 바느질 자국이 반듯했습니다. 예쁘다. 하린이 먼저 돌았고 하정이 따라 돌았습니다. 치맛자락이 동그랗게 퍼졌고 웃음이 방바닥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마을 어귀에서 트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가 집모자를 벗으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땀 젖은 등판이 바람에 싣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놀았어?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비 봤어. 개구리도. 말끝이 엇갈렸고 준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탁까지 이어졌고 점심상은 조용히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 쪽에서 북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며칠 뒤 봄 축제가 열린다는 안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고 있었습니다. 천막 골격이 세워졌고 솥대에 매단 깃발이 바람을 받으며 흔들렸습니다. 골목에서 김순자 아주머니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머리핀을 고쳐 꽂고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혜순아, 축제 준비가 분주해. 애들은 우리 집에 맡기고 장터 보고 와. 영수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로 톡톡 닦았습니다. 오늘은 집안일 마저 해야 해서요. 그래도 잠깐 다녀와. 막내랑 같이 놀면 애들도 덜 칭얼거려. 순자의 말이 담장을 타고 가볍게 넘어왔고 아이들이 그쪽을 힐끗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당으로 햇살이 더 깊이 들어와
그림자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빨래를 걷어 광주리에 담았고 아이들에게 물 한 잔씩 건넸습니다. 유리컵 벽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등으로 굴러 떨어졌고 아이들은 컵을 양손으로 꼭 쥔 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이따가 아버지랑 장터 구경 가자. 하정이 먼저 눈을 반짝였고 할인이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준호는 마루 끝에 앉아 낡은 고무신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끈이 얇아져 매듭이 자꾸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만 보고 오자. 사람 많으면 애들 손 놓치기 쉬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 양볼에 살짝 분을 발라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두 아이가 번갈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장난스런 표정으로 서로의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잠시 뒤 마을길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먼 곳에서 차바퀴 소리가 길게 끌려왔고 이웃집 대문이 덜컥 열렸다 다시 닫혔습니다. 개가 낮게 으르렁거렸고 잠깐의 정적이 마당 위를 스쳐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골목을 훑었습니다. 햇살에 먼지가 반짝였고 골목 모퉁이 흰 벽이 눈부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기며 장터 쪽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순자가 다시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혜순아, 얼른 다녀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게. 막내 낮잠 재우고 간식 챙겨주면 돼. 영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장터에서 살 피륙과 실 아이들 머리핀을 떠올렸고 무엇보다 오늘을 놓치면 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아, 하정아. 아주머니랑 잠깐만 있어. 엄마 아빠가 금방 맛있는 거 사올게. 두 아이가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이 먼저 순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하정이 그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순자네 마루에는 돗자리와 베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선풍기가 낮은 소리로 돌아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막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귤 두 쪽씩을 손에 쥐어주고 부엌 쪽으로 가 얇은 미음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곧장 다녀와. 서쪽해지기 전에 돌아오면 돼. 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잔잔히 흘렀고 영수는 그 말 끝에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한 번 더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귤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있었고 햇살이 그 손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멀리서부터 북과 피리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람들 발걸음이 겹쳤고 길모퉁이마다 임시 천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장비상을 들렀고 영수는 바느질 가게 앞에서 색시를 골랐습니다. 상인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아이들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장터 전체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습니다. 장바구니에 생선과 채소가 하나씩 채워졌고 마지막으로 풍선을 살까 말까를 놓고 잠시 더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끝 그늘이 길어졌고 사람들 목소리에서 피곤한 기색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장바구니를 들어 손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가요. 준호가 계산을 마치고 장부를 접었습니다. 둘은 서둘러 골목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네 대문 앞 손잡이를 밀자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루 위 돗자리가 반쯤 말려 있었고 방 안에는 막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선풍기는 천천히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영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부엌 쪽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나더니 순자가 급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앞치마 끈이 헐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혜순아,
순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잠깐 안방에서 전화를 받았어. 시댁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10분도 안 됐는데 나와 보니까 애들이. 순자의 시선이 마루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귤 껍질 2조각과 반쯤 찢어진 종이 포장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밀려난 작은 고무공이 멈춰 있었고 창틀 위 햇살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발이 굳었습니다. 혹시 누가 왔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겨우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흰색 밴이었어. 남자 둘이. 이어진 말이 허공에서 끊겼습니다. 영순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천천히 내려앉았고 사과가 굴러 마루 끝에서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마디 소식만으로 금세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개울가로, 누군가는 장터 뒤 공터로 뛰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골목마다 번져갔고 집 지붕 위 까치가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밤이 되기 전 현관불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마당을 덮었고 부엌 창문에 그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간에는 아이들 발자국이 이어지지 않았고 그림자만 바람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골목길마다 손전등 불빛이 오르내렸습니다. 개울과 돌 사이, 장터 뒤, 헛간, 산자락 오솔길이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새벽녘 영수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 저고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대문 밖을 다시 훑어보고 장독대 뒤까지 확인했습니다. 동쪽 하늘에 첫빛이 올랐습니다. 대문 기둥에 들이운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출소에 바로 가겠습니다. 장터길, 터미널, 고갯마루 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저고리 단추를 만졌고 실밥이 손끝에 거칠게 닿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하루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이들의 발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제천 파출소 불이 켜졌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고 관할 순경들이 교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됐습니다. 장터와 인근 도로 전면 확인 바랍니다. 무전기가 지직거렸고 지서 항공기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서 산등성이를 훑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을 반짝이게 했고 발자국은 흙 위에 촘촘히 남았습니다. 박준호는 맨 앞에서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리나, 하정아. 목이 쉬어도 그 이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담요를 두른 채 마을 입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밤새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피멍처럼 붉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아침 7시 경찰서에서 도착한 형사 2명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당 바닥에 남은 귤 껍질, 흙바닥에 찍힌 작은 발자국, 마루 끝에서 멈춘 공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차량 이동 흔적은 여기 골목에서 끊깁니다. 도로까지는 200m. 형사가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현장에는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번호판이나 차량 종류를 특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점심 무렵 장터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실종된 쌍둥이 자매를 찾습니다. 3살, 키는 90cm 남짓.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시장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12시간이 넘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차가 다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장터 뒤 헛간, 개울 건너 빈집, 외곽의 버스 정류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수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제천 외곽도로에 검문소가 세워졌고 흰색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멈춰 세워 조사했습니다. 준호는 현장을 지켜보다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이 차였을까? 그러나 번호판은 제각각이었고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터 입구와 터미널 게시판에는 아이들 사진이 붙었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에는 두 아이의 웃는 얼굴, 나이, 특징, 그리고 연락처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전단을 돌렸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있었지만 정확한 기억을 내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에는 모가 자라 초록빛으로 변했고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빗물이 대문 앞 고랑으로 흘러들었고 전단지는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영수는 비닐 포켓을 씌워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 머리가 젖은 대문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달 뒤 파출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표정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이제 유괴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제천뿐 아니라 충주, 원주까지 수색을 확대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 있든. 말이 끝나지 않았고 눈동자가 창문 너머로 흔들렸습니다. 2달째 새벽마다 경찰차가 마을을 돌았습니다. 개들이 잦은 짖음을 멈췄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준호와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학교, 버스터미널, 공중목욕탕,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나가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3달이 되었을 때 영순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두고 마루에 앉았고 손에는 아이들 저고리가 늘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당을 몇 번씩 돌다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경찰은 추가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계속 제보를 확인하겠지만 수사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준호는 대답 대신 전단지 묶음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날 밤 집 안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초가 타듯 모기가 날아다녔고 담장 너머로 가을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아이들 방 문지방까지 들어왔고 장롱 앞에는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전단지 나눕시다.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어디든. 영수는 가방에 아이들 사진을 가득 넣었습니다. 전단지는 더 두꺼운 종이에 인쇄했고 글씨는 더 굵어졌습니다.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현관불을 켜두기로 했습니다. 그 불빛은 밤마다 마당을 노랗게 비췄고 바람이 불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문간에는 여전히 발자국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한쪽 벤치에 앉은 박준호의 손에는 전단지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보신 적 없으세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미안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김영수는 역 구내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을 뽑아 손난로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밤기차에서 잠들지 못한 탓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3개월째 부부는 충주,
원주, 청주, 대전으로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공원, 유원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전단을 붙였습니다. 벽마다 붙은 전단지 위로 또 다른 전단지가 덧붙여졌고 며칠이 지나면 비바람에 색이 바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이웃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 접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은 부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새 삶이라니요. 아이들 없이 무슨 삶입니까? 영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담배를 비벼 끄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 되자 마당 우물가에 살얼음이 앉았습니다. 전단지는 비닐 포켓에 다시 씌워졌고 못은 더 깊이 박혔습니다. 밤마다 현관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날 집안 달력 마지막 장에 굵은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영수는 그 날짜 아래 기다림이라는 2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부부는 더 두꺼운 종이에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글씨는 더 굵어지고 연락처 숫자는 더 크게 적혔습니다. 준호는 가방에 전단지를 가득 넣고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사람 많은 곳마다 전단을 돌리고 방송국에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여름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아이들만 무사히 돌려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제발. 방송이 나간 밤 몇 통의 제보 전화가 울렸지만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새벽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년째 집 앞 논둑에 억새가 다시 자랐습니다. 준호는 호미를 들고 풀을 베어내면서도 계속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는 아이들 옷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옷감에서 오래된 비누 냄새가 났지만 그 옷들은 여전히 깨끗하게 접혀 옷장에 들어갔습니다. 6년째 사건 기록에는 장기 미제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담당 형사가 집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만 단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준호는 대답 대신 전단지를 다시 챙겼습니다.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을 때 집 담장은 이끼로 더 초록빛이 돌았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옆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담장 너머 새로 들어온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부부는 마침내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방 문을 열자 작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리나, 하정아 엄마가 여길 떠나도 너희 잊은 거 아니야. 준호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현관불은 켜진 채 아침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4년 뒤 부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깨끗했고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단 한 줄.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새벽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쓴 글씨가 있었고 발신 주소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단 한 줄 정갈한 필체였습니다. 영순아.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가져갑시다. 결국 영순이 결심을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은 편지를 들고 제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여러 번 훑어보았습니다.
최근 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문 감식부터 하겠습니다. 편지는 즉시 과학수사대로 보내졌고 형사는 부부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에서 나온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주소는 광주광역시 동입니다. 발신자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영수는 수화기를 붙든 채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주행 버스에 오른 부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눈이 지나고 산등성이가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반듯했고 잉크는 조금도 번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6층 조용한 복도 끝 병실 문 앞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기 환자입니다. 몸이 많이 쇠약하니 차분히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자 흰 커튼 사이로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편지 보낸 사람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수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소식 아십니까?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8년 전 제가 그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방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손이 옆에서 굳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절망했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쌍둥이를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은 살아 있습니까? 여자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제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영순의 무릎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비밀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진짜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아이들 DNA 대조를 진행할 겁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 복도 끝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영수는 잠시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리나, 하정아 이제 곧 만나자.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현관불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달빛이 대문 앞을 비추고 있었고 마당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속은 더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이 이제 끝나려는 듯 했습니다. 광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제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 혈액과 모발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은 준호와 영순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는 새벽 버스를 타고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산등성이가 빠르게 지나갔고 영수는 손에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안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가 99% 일치합니다. 아이들은 두 분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애들이.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면회를 원하시면 조율하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두 사람은 경찰서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영순아, 이제 진짜 만나게 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기도 해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 우리가 기다린 세월이 아이들을 기억하게 만들 거야. 며칠 뒤 부부는 다시 광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가 먼저 들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모님 오셨습니다. 여자는 힘겹게 상어퍼 바디를 일으켰습니다. 오셨군요. 준호와 영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용기 내주셔서. 영수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의 손등은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은 곧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형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병실을 나서며 부부는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복도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수는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하리나, 하정아, 이제 엄마 아빠가 곧 너희를 찾으러 갈 거야. 그날 밤 제천집 현관불은 더 환하게 켜졌습니다. 부엌 창문에도 불이 켜져 마당이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희망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로비, 오후 3시. 고층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는 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이아린과 단정한 단발머리의 이하정. 서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을 향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박준호와 김영순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영순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리나, 하정아.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자매는 잠시 굳어 있다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술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영수는 한 걸음 다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들 맞구나. 이렇게 커줘서 고맙다. 하정도 곧 어머니 품에 안겼고 준호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두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미안하다. 그날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목이 메어 끝을 잇지 못했고 하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로비 한쪽에서 경찰 형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고 몇몇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잠시 뒤 네 사람은 로비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였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딸들의 손을 잡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없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불렀다. 꿈에서도 불렀다. 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린 늘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부모님이었네요. 준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인과 하정이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34년을 버텼다. 두 자매는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호텔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심스러운 웃음이 오갔고 서로의 이야기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접시에 덜어주며 놓쳤던 세월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분 우리를 키워주신 분 많이 아프다면서요? 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곧 만나러 가자. 우리가 꼭 고맙다고 해야지.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4사람의 그림자가 인도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처럼 서로를 더 가까이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병원, 6층 병실 문 앞, 박준호와 김영순, 그리고 할인하정은 잠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 안에서는 조용한 호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가 먼저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실은 오후 햇살로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의 여인은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두 눈은 또렷하게 반짝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모아 상 어퍼 바디를 일으켰습니다. 오셨군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두 분께서 34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압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저희도 부모입니다. 그 긴 세월 혼자서 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압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 말에 여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침대 머리맡에서 할인과 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엄마. 할인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하정도 반대편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릴 키워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여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주다니 나는 행복합니다. 영수는 여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들은 두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받으며 살 겁니다. 형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실 안에는 눈물이 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을빛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고 4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34년 동안 이어졌던 원망과 슬픔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던 길 할인이 뒤돌아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또 올게요. 오늘보다 더 오래 얘기해요. 여인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 너희 얼굴 다시 볼 때까지.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노을이 완전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하정아.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이야. 준호는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로 우리 4사람이 진짜 한 가족이 됐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영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와 영순, 할인아정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여인은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왔구나.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할인과 하정은 침대 양쪽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여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너희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영수는 여인의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4년 동안 대신 부모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은 마지막 힘을 모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 끝나자 호흡기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고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공기는 한동안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흰 국화가 줄지어 놓였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미라를 존경했던 환자들, 동료 의사들, 그리고 할인아정의 친구들까지 모두 와서 그녀의 삶을 기렸습니다. 영수는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들의 두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준호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인과 하정은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네 사람은 광주의 작은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봉분 앞에는 하얀 국화와 작은 편지가 놓였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이 조용히 말하자 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제천으로 돌아온 집 마당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별빛이 보였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영수는 대문 기둥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불을 조금 더 밝게 켰습니다. 몇 달 뒤 할인과 하정은 정미라의 이름을 딴 실종가족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천 옛집 마당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실종 가족들이 찾아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가족 네 사람은 다시 정미라의 묘를 찾았습니다. 바람에 풀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영순이 국화를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5명이 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바람이 묘 앞을 스치고 지나가며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할인과 하정은 서로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평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완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제천 옛집 마당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의 집. 할인과 하정은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현관에는 실종 아동 전단지가 정리돼 있었고 방 안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3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고 어떤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호는 마당 끝에서 의자를 내어주고
작은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1년 뒤 재단은 전국에서 실종 가족들을 초청해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낡은 마이크 앞에 선 할인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는 3살 때 실종돼 34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청중은 긴 박수로 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영수는 마당에 놓인 의자를 정리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저분도 보고 계시겠지.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가장 기뻐하실 거야. 할인과 하정은 마루에 앉아 어릴 적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3살의 두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이렇게 웃고 있었네. 하정이 말하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웃음을 다시 찾게 된 것도 다 엄마들 덕분이야. 밤이 깊어가자 마당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관 불빛은 여전히 환했고 부엌 창문 너머로 가족 4사람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난 자리에는 희망이 놓였고 상실이 남긴 상처는 서로의 사랑으로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희망의 집 마당에 작은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할인과 하정은 함께 흙을 다졌고 영수는 그 옆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정미라 나무 사랑을 남기고 떠난 이에게 준호는 호미로 흙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처럼 더 단단해지겠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모여 앉아 식탁을 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과 나물, 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있으니. 준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34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죠. 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주신 그 사랑, 세상에 다시 돌려줄 거예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전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마당에는 새로 심은 나무가 비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기다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해진 가족의 집이었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큰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가 가족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